보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을 주제로 성리학이 동아시아 각 지역에 수용되는 과정과 각국의 중국, 그다음에 조선, 일본 등 각국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유교, 문화유산에 대한 답사 계획, 그리고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 이런 수업들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학에서 성리학으로. 유학은 한나라 때까지는 국교의 지위를 누렸죠.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불교하고 도교가 융성하면서 좀 세력이 약해졌죠. 그러다가 이렇게 수나라 당나라 때 과거 시험을 시행하고 오경정의 등을 편찬하면서 유학이 부흥했다.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단 게 오경정이죠. 이러면서 다시 발전하기도 했으나 인간의 심성과 사물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송나라 때 유학의 불교하고 도교의 형이상학적인 논리체계가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에 유행했던 불교와 도교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유학에 스며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융합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좀 이론을 탐구하고 수양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유학적인 경향,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인간의 심성이라든가 우주의 원리에 대한 생각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리학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정의는 인간의 본성인 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데 인간의 본성인 이 성이 결국 우주의 원리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주희, 흔히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수행 방법은 거경궁리 경물치지. 거경궁리라고 하는 것은 잡념을 모두 끄는 경건한 상태. 경건함에 들어가서 리를 구한다. 본래 사람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근본적인 본성 이를 구한다. 거경궁리. 경물치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탐구에 들어가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경물치지. 어떻게 보면 작은 거 하나 생각하다가 근본 찾아가는 거니까 뭐 유레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경궁리와 경물치지를 수행 방법으로 하는 성리학을 집대성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송나라 때는 그 전에 오경보다 뭐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이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했다. 사서는 네 가지 책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 성리학의 관점에서 이제 그 주의가 사서에 대한 주석을 단 게 사서 집주 아닙니까? 주의가 사서 집주를 편치 저수를 했는데 이 사서 네 가지 경전이 뭐냐?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서집주라고 하는 책이 원나라 때 이제 송나라가 결국 원나라한테 멸망하지 않습니까? 원이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과거 시험 교재로 채택이 되죠. 그리고 성리학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소학,
입문서인 소학이 편찬되면서 더욱더 이제 성리학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겠죠. 유학의 하나의 형태였던 성리학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죠. 유학의 발전 과정, 이것도 어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유학은 유가라고 하죠. 공자, 맹자, 제자 백가 중에 하나였던 유가.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분서갱유로 좀 탄압을 받기도 했지만 한나라 때 국교의 지휘가 됐죠. 그때 유행했다는 학문은 유교 중에서도 훈고학. 분서갱유로 책들이 다 불타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 좀 남아있는 책들을 짜집기해서 도대체 원래 유교에서 생각했던 경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장기 둘 때나 바둑 둘 때 옆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사람 훈수 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책들에 대해서 그 주석을 달고 내용을 완성하는 게 훈고학이라면, 이게 이제 당나라 때까지의 유학이라면, 그 뒤에 이제 성리학이 발전하게 되고 송나라 때부터 원나라 때까지,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는 양명학,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연구했다면 그걸 이제 실천하는 걸 강조하는 것,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게 양명학.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는 다시 고증학. 청나라 말에는 원시 유학에 대한 관심으로 공양학, 이렇게 발전을 해갑니다. 유교의 발전 과정입니다. 유학의 발전 과정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송나라는 금나라, 여진족에게 압박을 받죠. 그래서 결국 여진족의 공격으로 북송도 멸망하고 남송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족들은, 중국의 한족들은 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의명분론과 화의관이 강조되죠. 의리와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 우리가 비록 금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대의명분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중하고 저들은 오랑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식은 주변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 조선에는, 한반도에는 북벌론과 척화론, 오랑캐들을 정벌하는 북벌론과 오랑캐와 싸우는 척화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나중에 그 흥선대원군이 통상을 요구하는 이양산의 접근이라든가 외세 침략을 물리치는 주 논리도 척화 주전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존왕 양이론, 개항과 개국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존왕 양이론도 다 이러한 성리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원과 향약.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현, 앞선 빼어나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선비에 대한 제사와 후학 양성, 교육기관을 후세 후학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사설 교육기관입니다. 사대부 결집의 중심지였다. 서원.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서 상부상조와 유교 윤리를 결합한 것이다. 향약의 보급으로 성리학적 교범이 서민들에게 확산되어 가게 되죠. 서원과 향약. 명나라 때 성리학은 여전히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되죠. 성리대전이라는 책도 나와서 과거 시험에 참고서로 이용이 되었다. 그리고 명나라의 향촌 지배층, 향촌 사회의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에 이바지하는 신사, 지방의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직 경험자를 일컫는 신, 그리고 관직 경험이 없지만 학위 소지장에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 이걸 합쳐서 신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자니까 한자 같은 경우 합성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했다 퇴직한 사람, 그 다음에 학위만 가지고 있는 선비, 이 둘을 합쳐서 신사라고 불렀는데, 얘들이 이제 향촌 사회의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에 이바지하면서 향촌 사회의 지역 여론층을 주도한다. 사실상 향촌의 지배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성립됐다. 시간이 벌써 10분 돼 가네.
성리학이 과거 합격을 위한 학문으로 변질되어 가자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곧 만물의 원리다 심증 리를 내세우면서 인간은 그 본질이 평등하다. 태어날 때는 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착한 마음을 수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 착한 마음을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대부와 서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공리공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헛된 이론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래야 된다고 말만 하고 실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의를 위한 실천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옳다 그르다는만 따지면서 정작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흐름을 비판받기도 하죠. 그런 폐단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송나라의 성리학이 주변 나라들에 만들어진 이후에 주변 나라에는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각국의 한반도와 일본의 성리학이 전파되어 가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성리학은 고려시대 원나라로부터 들어오죠. 신진 사대부들에게 확산이 되고요. 그들은 당시 그 불교 사원 및 그와 결탁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는데 이 성리학을 활용하죠. 그래서 성리학자였던 정도전이 썼던 책 불시잡변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씨의 잡스러운 이야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불시잡변은 불교 비판서적, 논리적으로 불교를 비판한 서적이죠. 이 불교 비판서를 쓴 사람이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개혁 논리로 성리학을 갖고 들어와서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조선 건국의 이념 기반도 성리학입니다. 이제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국가 의례와 사회 의례의 기준이 됩니다. 관원 상제가 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혼례, 상례, 제례, 결혼식, 그다음에 이제 상 치르는 거, 누구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거, 모든 것들이 성리학을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더욱더 발전돼서 조선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데 사단 칠정 논쟁,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인물성 동이론, 이런 논쟁으로 가죠. 사단 칠정 논쟁이나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리학에 대한 수준이 더욱더 깊어졌다. 조선에서. 사단 칠정은 뭔데? 칠정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희노애락 애오욕, 희노애락,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애오욕, 사랑, 미움, 욕심, 이런 게 칠정이고요. 사단은 인의예지, 유교에서 이야기되는 논리들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구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철학적인 논의가 조선에서는 일어났다. 주리론, 주이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리냐, 주기냐, 기가 우선하느냐, 리가 우선하느냐. 윤리 시간이 아니니까 더 깊게는 들어가지 맙시다. 더 깊게 들어가면 선생님도 몰라. 성리학적 질서가 처음부터 확산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16세기 이후에 사림이 성장하면서 지방에 서원이 설립되고 향약이 보급되죠. 이러면서 성리학적 질서가 조선 중기 이후에도 이제 점차 뿌리 내려간다. 일본 가마쿠라 시기 후기에 이제 유교가 성리학이 일본에도 전파가 됩니다. 성리학 주장이 들어온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지식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승려들 오히려 이 사이에서 연구가 됐다. 이야기가 지금 하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해심 같은 승려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승려들이 오히려 성리학의 그런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성리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끌려갔던 조선의 선비 강항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그 에도 시대 승려였던 후지와라 세이카는 이 강항과 교류하면서 성리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걸 간행하는데요. 이게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을 일본 나름대로 주석을 단 뭐 해설집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승려였지만 후지와라 세이카는 이제 많은 학자들을 길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하야시 라잔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뒤에 들어섰던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해서 성리학이 에도 막부의 관학이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하야시 라잔. 하지만 일본은 신분을 세습하는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지배층을 형성하는 나라죠. 그래서 과거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제가 시행돼야 요 과거제 시험 교재로서 사서오경이라든가 이렇게 유교 경전들이 공부되고 발전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일본은 불교와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의 영향이 강했다. 그래서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별로 재미없는 내용인데 시간은 생각보다는 덜 들었어요. 선생님 한 20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17분 걸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